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국민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동기는 무엇인지, 또한 배우는 없는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천만다행으로 이재명 대표는 응급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무사 쾌차를 기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전과 대구를 거쳐 전국적인 행보를 하며 비대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허니문 시즌 컨벤션 효과를 보고 있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풀어야 할 과제가 첩첩산중입니다. 순항할지 좌초할지 여러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치보건 프로젝트 디톡스, 김종대, 이현주 전 국회의원이 알차게 준비한 내용 여러분들께 지금 공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데 자, 오늘 저희들이 알차게 준비한 내용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개하고 토론할 것인데요. 지금 방송 시작과 동시에 1000명 가까운 동시 접속자가 들어와 계십니다. 지난주 방송에는 약간 운이 없게 이 시간에 이준석 전 대표가 서울 그렇죠. 노원구 숯불갈비집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때 조금 적었는데 오늘 아마 많은 분들이 김종대, 이현주 전 국회의원 두 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저희들 먼저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어저께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피습 사건이었습니다. 살인 미수다, 암살 시도 사건이다 이런 여러 가지 분석과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말씀 들으면서 어제 그 현장에서 직접 이재명 대표의 출혈을 지혈했던 현장에 자원봉사단 단장님 직접 전화로 연결해서 상황이 어땠는지 생생하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요. 3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전화 연결해서 그 당시 긴박했던 상황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현주 의원, 어제 저 사건 처음 접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금 이제 정치가 전혀 폭력적이 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왜 생겼냐? 물론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그 트럼프 시대 요때쯤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흐름이 있어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자신의 정치적 어떤 그 주장을 관철을 하는데 막 폭력이 난무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영 대립이 굉장히 심해지고. 근데 이 진영이라는 게 옛날처럼 보수나 진보 이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대립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감정과 권력과 이권을 향해서 대립하는 상황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더해서 뭐냐, 제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동안에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은연중에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의하면 무죄 추정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 시절에 이 중범죄자 취급을 공공연히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들이 이게 국가의 지도자나 이 리더나 이렇게 내놓으라는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을 계속 중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무시하고 안 만나고 대우를 안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폄하를 해버리면 이게 대중들한테, 물론 현명한 대중,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대중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냐? 야, 저 사람은 좀 벌을 받아야 되겠어. 왜 구속도 안 되는 거야? 왜 구속을 못 시켜? 왜 처벌을 안 하는 거야? 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직 어떻게 보면 검찰이 기소를 아직 덜 했죠. 그죠?
지금 수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게 태반이에요. 그죠? 정리가 안 돼 있어. 자신들도 결론을 못 내렸어.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돌이켜보면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 우리가 의심은 알 수 있죠. 그리고 싫어할 수 있지. 그런데 그 사람을 중범죄자 취급을 해왔어. 그래서 저는 사실 저 자신을 비롯해서 이게 뭔가 우리 사회 잘못됐어 이거. 이러면 안 돼. 우리의 원칙을 저버리면 안 돼. 그동안에 우리가 지켜온 헌법 정신을 절대로 저버리면 안 돼.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든 누구든 다 똑같아. 그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쨌든 극단적 상황이 이제 사적 응징까지 이제 가버린 사회, 충격적인 네, 사회다 안 돼, 이런 이렇게 하면. 말씀이었고 뭐 당연히 안 되고 재발도 막아야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고 60대다. 전직 공무원이고 전직 공무원이고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 그랬고 그런 조용하고. 평가도 있고 또 민주당 당원이라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최근에 민주당으로 당적으로 옮긴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범행 자체가 실제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한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분명하죠. 이거는 뭐 여지가 없어요. 제가 여지가 변호사로서 없는 것이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 행태적인 면에서는 한 살인이죠. 3가지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예. 첫째는 대담무 사망임이에요. 예. 미화할 수도 있고 증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주대낮에 뭐 자기가 무슨 뭐 윤봉길 안중근 흉내내듯이 말이요. 가장 충격적인 방식을 택했다는 거. 대담무 사망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의도성과 계획성입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됐다는 거. 세 번째는 평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안 할 것 같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네 가다 보면 그냥 김씨 아저씨 같은 분이에요. 전직 공무원의 그 부동산업을 하고 있어요. 이 3가지인데 이게 바로 현대적인 그 양상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이현주 의원님 트럼프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폭력의 양상에서 우리가 가장 충격적으로 보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동을 하니까 실제 폭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QAnon이라는 음모 집단입니다. 그런데 2021년 2월에 미 하원 의사당의 난입 사태가 있었어요. 맞아요. 엄청난 폭력인데 그때. 그때 미국 언론이 다 뭐라 그랬냐. 분노한 백인 노동자가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뜻밖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FBI 수사가 속속 드러나면서 이 사람들이 분노한 백인 노동자는 거의 없고 분노할 만한 사람들은 여기 찾아오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정직 육군 고위 장교, 그다음에 기업 임원, 교사, 공무원, 멀쩡한 사람들. 거기에다가 마지막 결정탄 올림픽 수영 상관왕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가장 대표할 중산층 위주로만 다 돼 있어요. 뭐가 불만이냐 이래가지고 그때 뉴욕타임즈가 전면을 할애해서 그 기사를 썼는데 우리가 모르는 분노의 빅텐트가 있었다. 네. 아무도 몰랐다. 분노의 네. 빅텐트. 빅텐트가 있었다. 저 사람들을 다 모아내는. 이걸 미국 사회가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 이게 미 하원 그 난입의 충격 사건에 뉴욕타임즈가 탄식을 하듯이 내놓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극단의 정치가 몇 년째 이렇게 횡행하면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르는 한국의 분노의 빅텐트, 더 이상 외로운 늑대가 외로움을 탈출하려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김만권 그 철학가가 써낸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책이 가장 이걸 잘 해부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경우에 보면은 물론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하는 폭력과 비슷한 건 뭐냐 하면은 반엘리트주의 의식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와가지고 인생이 우울하거나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건 다 걔 때문이야. 그러면서 특정인에 대한 적대와 증오를 자기의 어떤 그 외로운 처지에서부터 모든 거를 그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극단화되는 이제 충동이 쌓여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외로운 늑대는 이건 9.11 테러 때 얘기고 지금은 뭐냐면 행동하는 늑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미 서구 사회는 많은 연구가 축적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이 극단적 정치가 자아내는 사회적 폭력과 폐해에 대해서 거의 연구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서야 자극을 받은 거고 솔직히 우리 동창회나 이제 저 명절 때 내려가면 정치 얘기 못 합니다.
그렇죠. 이제 막 무슨 싸움 폭력 붙잖아. 사태가 나올지 싸움 어떻게 붙잖아, 절교라고 절교. 뭐 싸움의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화 연결을 좀 해놓았는데요. 오제1 부산 잼잼 자원봉사단 단장이시고 어저께 사건 현장에 직접 있으면서 이재명 대표가 피습을 당할 당시에 직접 지혈을 하셨던 자원봉사단 단장이신데요. 급박했던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고 또 지금 현재 범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또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제1 단장, 오제1 부산 잼잼 자원봉사 단장입니다. 오제1 단장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자, 지금 잼잼 봉사단이라고 하면 어떤 단체입니까? 지난 그 대선 경선 때 열린 캠프 시민 참여 본부 소속으로 활동하던 단체였고요. 대선 시작 전에는 이제 선거대책위원회 국민 플랫폼 본부 소속으로 전환을 하여 추미애 전 법무장관님을 초대 단장으로 모시고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전국을 누비면서 이렇게 그 선거 활동을 했던 그 이재명 대표님을 지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봉사단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저께 부산 가덕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셨고 거기에서 사건 당시 상황을 가장 가까이서 정확하게 보셨죠? 예. 그 당시 상황 설명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 당시 상황은 이제 대표님께서 그 함께 참석하신 많은 그 최고위원님들하고 같이 이제 모든 일정을 끝내시고 천천히 이제 퇴장을 하시는 가운데 기자들이 둘러싸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서서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시고 또 지금 현재 이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하시니까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 와중에 그 일부 지지자들 특히 이제 잼잼 자봉단에서 이제 대표님에게 힘 실어 드리려고 대표님 힘내세요라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 구호를 외치고 있는 와중에 그 범인이 그 김씨라는 범인이 이제 메모지를 들고 사인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대표님 정면 앞으로 다가와서 사인지를 내밉니다. 그 사인지를 내밀고 볼펜을 찾는 척하면서 가방인가 어디에선가 이제 흉기를 꺼내서 약간 점프하듯이 하면서 대표님을 압습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사건 발생 직후에 실제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다 그러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마 오제1 단장께서 직접 이제 지혈을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실제 피를 많이 흘렸습니까? 예, 피를 상당 부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아주 짧은 지식으로 만약에 그 경동맥이었으면 엄청난 출혈이 있었을 건데 다행히 경동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속으로 생각하고요. 예, 또 대표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압박해달라고 주문을 하셔서 강하게 압박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지혈을 하고 있는 와중에 법인을 제압하고 난 유삼경 총경께서 또 뒤에 이제 오셔가지고 더 상세하게 지혈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해서 더 편하게 또 더 신속하게 또 정확하게 지혈을 해서 아마 대표님이 건강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자, 말씀하신 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일단 피습을 당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피를 많이 쏟고 있었는데 그 순간에 이재명 당대표가 빨리 지혈을 하라 이렇게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다. 그건 아니고요. 예. 혼자 이제 목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습니다. 예. 쓰러진 당시에 제가 뒤에서 이렇게 근거리 있었기 때문에 바로 뛰어가서 제 왼쪽 손이 대표님의 목을 받치고 오른쪽 손으로 이제 대표님이 손으로 누르고 있는 상처 부위를 누군가가 이제 손수건을 건네주더라고요. 네. 네, 그걸로 같이 이렇게 압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면 의식이 거의 없었습니까? 이재명 대표는? 의식은 있었습니다. 있었고. 예. 뭐, 그리고 이제 눈을 감고 계셨고. 예. 너무 제가 또 이 감동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그런 피습을 받은 와중에도 그 어연함을 잃지 않고 말입니다. 남자답게
신음소리 하나 내뱉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제가 대표님 의식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예, 고개를 끄덕하시든지 조그만 말로 예 라고 또 대답을 하시고 행여 또 구급차가 너무 늦게 오기에 피가 또 필요할지 모르고 구급차에서 피가 준비가 안 됐을지 몰라서 혈액형 타입을 여쭙거든요. 네. 그랬더니 예, 또 말씀을 또 막하게 해주셨고 다행히 저랑 같은 혈액형이라서 저랑 같은 혈액형입니다. 제 걸 드리겠습니다라고 또 얘기하고 옆에 같이 있던 보좌관도 저도 똑같은 형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의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어저께 그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하는 당시의 상황 현장에서 직접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던 잼잼 자원봉사단 오재일 단장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어제 상황 얘기 듣고 있는데요. 자, 범인 문제로 지금 좀 질문을 옮겨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살인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을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만난 적이 있느냐, 혹시 본 적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부산 지역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사고가 난 후에 이제 그 지난 동영상들을 돌려보면서 또 그 사람이 지난달에 전세 사기 대책 피해자 간담회 할 때 대표님 지근거리까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던 걸 발견했고요. 또 우리 대원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아랫게 그 봉화마을에 대표님 내려오셨을 때 그때 이 사람이 또 지근거리에 다가오는 걸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하니까 어깨로 밀쳐내고 그 사람과 눈싸움을 하는 신경전을 벌였던 걸 또 기억해내고 했던 기억은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한 단원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했고 사건을 결행한 게 이제 어제 오전에 가덕도의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예. 경찰에서 이제 68명의 이제 특별수사본부 수사관들을 지금 배치시키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는 그 정보과 형사에게도 그렇게 주문을 했는데 저는 그 범인이 말입니다. 그 현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었던 경로는 4가지로 혼자 추론을 해봤습니다. 도보로 이동한 경우랑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을 경우에는 일반 그 노선버스 CCTV에 잡혀 있을 거고요. 그게 CCTV에 발견이 안 된다면 자기가 직접 차로 그쪽까지 가서 차를 세워놓고 내렸다라고 하면은 그 현장에 차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마지막으로 공범이 있어서 그 사람을 그 현장에 내려주고 공범은 그 자리를 떠나갔다라고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일대의 CCTV를 점검을 하면 공범 여부를 그 4가지로 압축해서 보면 찾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기에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은 것 같으면 그렇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앉아 있으면서 혼자만의 세상 속에서 우리 그 다른 사람들이면은 뭐 삼삼오오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서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일반 사람들하고 섞이지 못하고 혼자만의 어떤 그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 그건 미리 기획했고 뭔가 어떤 그 다른 아무리 혼자서 이렇게 제정신인 사람이 혼자서 그런 범행을 한다. 그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은 결국 이제 단독 범행이 아니라 공범이 있다. 공범이 있으면 배후까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경찰 예.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당연히 그런 쪽으로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경찰들이 지난번 그 대표님 선친 묘소를 파헤친 사건도 유야무야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네네. 것을 보더라도 이 정권 하에서 경찰이 어느 정도 그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주당 차원이든 아니면은 지금 시민사회든 경찰의 수사 공정성 그리고 신속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자,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전화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지금까지 부산잼잼 자원봉사단 오재일 단장과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어제 있었던 상황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 들어보니까 김종대 의원 어떻습니까? 이제 현장에서 긴박했던 상황은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데. 네. 자, 이제 이 부분은 많이 뉴스에 나갔기 때문에 네, 예. 뭐 많은 어떤 현장의 재구성은 이제 국민들께서 다 이제 알고 계실 테고, 예. 이해하시는 것 같고, 이제 이 어떤 사건의 배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예. 우리가 놓친 게 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실은 불과 검거된 지 불과 한 2-3시간 만에 벌써 언론 보도가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경찰에서 진술했다는 뉴스가 네. 나갔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건 지나치게 빨라요. 우리도 그렇게 짐작은 하고 있지만 어느 사이에 그렇게 진술받고 어느 사이에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항상 뭔 수사를 할 때 뭐 저번 마약 수사에 이성균 배우도 그렇습니다만은 딱 중범죄를 검거했다는 자기들 존재에 부각하는데 너무 치하치했다 보니까 이 사건의 이제 진정한 배후를 밝혀내는 수사가 본질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초기 상황이 너무 좀 급하고 정신없이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또 경찰과 방송과 유튜브가 속도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벌써부터 진상도 나오기 전에 음모론이 먼저 나오고 말이죠. 거기에다가 국민의힘 신년 연찬회에서는 뭐 환호성도 나오고 이런 어떤 그 대전에서 뭐 그렇죠. 일부가 뭐 거기에 일부에서. 대해서 그러니까 자작극이다 뭐 이런 한동훈 얘기를 했다는 비대위원장도 얘기가 아주 곤혹스러운 표정을 졌다 그러는데,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이 사건들을 정치 고관여층이 어떻게 소비하는가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 사건을 있는 그대로 보고 정말 진실 앞에 겸손하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벌써부터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어떤 혼란과 분열이 시작됐다. 그런 점에서 폭력이 폭력을 낳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어떤 죽음의 공포를 일깨우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온 정치가 나서서 정말 우리가 좀 어떤 처절하다 싶을 정도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가지고 이 사건이 악용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어떤 저는 위기 의식이 더 생긴다고. 당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씀이지만 뭐 현실적으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 네. 그리고 어제 이제 살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도 뭐 따져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이제 진술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의도된 진술인지 아니면 그것이 진심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깥으로 바로 흘러나왔고 이제 이런 것들을 자 김종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런 부분에 극도로 이성을 찾으면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뭐 현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실제로 범행 의도가 무엇인지 배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일단 살인의 뭐 의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고의라고 해야 되겠죠. 살인의 고의는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살인의 고의예요. 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는 것은 뭐 치밀한 계획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걸 말하거든요. 그래서 형사 범죄에서는 그 정도 고의면 충분해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니 칼을 들고 목을 찔렀잖아요. 그 살인의 고의죠, 그것은. 그래서 그 행위는 저는 뭐 살인의 고의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그 뭐 논란의 대상 자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의 고의냐 아니면 뭐 단 며칠 사이에 계획된 살인의 고의냐. 왜냐하면 칼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또 그것은, 칼을 다듬었더라고. 네, 그러니까 칼을 갈고.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계획한 거죠. 네. 누가 그걸 들고 다닙니까? 그죠? 네. 그게 우발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획된 고의 있는 살인인데 다만 이게 이 사람이 1년 전부터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을 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이었다고 하고 뭐 약간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그런데 아니 우리 좀 이상하잖아요. 1년 전에 민주당에 그 전에 다른 당에 있다가 1년 전에 당원으로 가입을 했으면 보통 좀 어색하지 않나요? 그죠? 근데 좀 어색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쭉 다른 당에 있다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민주당으로 옮겼지만 이게 어색하고 이게 본인이 편안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대개는 그런 자리에 잘 안 가죠. 잘 안 가요. 뭐 친구랑 같이 우우 갈 때는 몰라도.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오고 머리에 보니까 뭐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것까지 쓰고 이 1년 전에 가입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아니 뭐 다른 당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당을 옮길 수는 있는데 그 사이에 무슨 엄청난 어떤 그 막 아기가 생기고 어떤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물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어쩌면 당원을 불과 1년 전에 가입을 했다라는 걸로 봐서는 그때부터 뭔가 뭐 살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좀 해서 좀 악의를 품고 가입을 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제 추정이 자, 듭니다. 악의를 갖고 가입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단독범이다.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예. 그 당시에는 어떤 의도로 가입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뭔가 진짜 민주당이 좋아가지고 다른 당에 있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이 당이 싫으니까 민주당으로 와서 그 당원 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고 저는 1년 전에 당원 가입을 할 때부터 뭔가 이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표 등등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 같다. 이것이 이제 뭐 굳이 살인으로까지 그 당시에 생각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예,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거예요. 단독이다 아니면 공범이 있다. 이 부분은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그거는 전 단독일 리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뭐 혼자 왔겠어요. 네. 그런데 다만 이럴 수는 있죠. 그 같이 온 사람이 이 칼 갖고 왔는지는 모를 수도 있는 네.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 모의 자체를 같이 했으면 공모 공동정범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범행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도와준 정도 그러면 이제 방조가 되고 전혀 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예상도 못했다 이러면 그냥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 주가 조작 공범이 세력하고 아니죠. 통정 매매를 해도 공범이 아니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저기 신락 같은 어떤 그 공동을 갖고 공범이라고 몰고 가면은 뭐 저기 뭐냐 그 저 도이치모터스는 뭐 그거 뭡니까 그거 그 통장까지 빌렸었는데 그러니까 도와준 그러니까 사람은 차를 분명히 빌려줘도 그 논리대로라면 공범이 아닌 것이고 이게 도대체가 그 저기 보면은 사실은 저는 이번에도 이제 경찰의 수사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이거 뭐 당적이 나오고 뭐 또 이래 보십시오 이제 또 그때 어떻게 수사 방향이 또 이제 꼬여져 나가는지 이제 두고 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신데 이제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 그리고 확실히 확인을 해봐야 된다. 뭐 이것저것 이제 그렇죠. 보도 내용만 가지고 민주당 뭐 당원이다. 그렇죠. 뭐. 또 과거에는 국민의힘 당원이었다. 이런 것들이 1년 전에 당원 가입했다고 뭐 그렇게 보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맞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사건 자체는 당연히 진상이 이제 밝혀지고 여기에 범죄자가 뭐 엄정하게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이 정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려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얘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저기 일당 이당의 당원 체제가 뭐 그게 진성 당원 체제도 아니에요. 네. 심사 과정도 없어요. 그리고 당비도 1,000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나 가입하고 숫자 늘리는 대로 당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왔다마다가 뭐 1년에 몇 번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기 왔다는 게 이제 민주당에 온 게 선의를 갖고 온 거냐 악의를 갖고 온 거냐 뭐 그건 따져봐야 될 문제고 또 와서 생긴 거냐 들어오기 전부터냐 이거는 따져볼 여지가 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치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다음에 저기 어떻게 보면은 울트라 초관여층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가지고 이게 어떤 이분이 갖고 있는 정치의 고관여는 반정치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어떤 특정 엘리트, 특정인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망가졌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불행의 원인도 되는 거고. 이렇게 믿고 있는 일종의 과몰입 상태. 과몰입에서 어떤 그 저기 뭐랄까 지나친 어떤 그 자기의
그 증오의 표적을 갖다가 배설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광적인 집착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어떤 방향 설정이 어떻게 따냐 극단적 행동이 나오게 마련입니다만은 이거는 그 당적에 관한 문제보다도 그 정치에 대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 멘탈 거기에다가 그 고관여하기 전에 동기가 어디서 촉발됐는지 이런 점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자, 이 사람이 어떤 정당에 소속됐는가의 문제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추론도 하고 또 태극기 부대 소속이다라는 의견도 있고 한데요. 이렇든 저렇든 지금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밝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경찰에 대한 불신도 상당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자,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경찰이 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줄 것인가? 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또 믿을 것이냐? 이제 이 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이현주 의원님. 제가 볼 때는 경찰이 막 이렇게 그 모양은 막 만들겠지만 뭐 60몇 명이 뭐 수사팀을 해가지고 막 하겠지만 예. 그렇게 치밀하게 수사를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이 왜 당원을 가입을 했는지 그것도 불과 1년 전에 그럼 1년 전에 가입을 하고 나서 왜 갑자기 그 뭐 당에 우호적이니까 가입을 했다고 우리가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왜 이런 일까지 벌였는지 그리고 칼은 언제 준비를 했으며 그리고 계속 따라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뭔가 계속 계획을 하고 기회를 보고 있었다 이런 건데 그 의도라든가 또 머릿속에 이제 어떤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정치 혐오라든가 이런 게 근원이 뭐냐 이런 거를 아주 심도 깊게 또는 범죄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다방면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과연 할까? 저는 사실은 크게 이렇게 기대는 안 합니다.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 자, 네. 이렇게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놓고 네.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장난칠 수도 있다. 야, 그거 정말 우려스러운 우려스러운데, 건데 저는 예. 그 부분은 함부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게 정치적 유불리가 되는지도 저는 의심스럽지만 어떤 당적이 그 당에 타격을 준다거나 또는 상대방 당에게 반사 이익을 준다거나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까?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정치의 삐뚤어진 행태와 그다음에 극단을 향해 치닫는 우리 정치 그 자체가 주범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지 자칫 이 사건이 그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물론 수사가 배우는 철저히 우리가 이 과거에 디도스 사태 보십시오. 그냥 넘어가는 거 막 그냥 그 분명히 배우가 있을 법한 건 수사하니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이명박 정부의 그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던 그 일당들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선관위 홈페이지 마비시킨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정교함을 요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밝은 눈으로 이 진상을 들여다봐야 됩니다만 이 사건은 사실은 공범 여부도 중요하지만 공범이 없어도 가능은 해요. 기본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은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갖고 이제 정당들이 유불리를 따진다. 또 그런 걸 가지고 그에 맞는 어떤 계산서들이 나온다면은 진짜 큰일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가 그렇게 되면 거의 뭐 이제는 뭐 구제불능이라고. 근데 수사기관이 지금까지 이제 검찰, 뭐 국민적 신뢰를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상실해 버렸고 경찰 이번에 그 배우 지금 이제 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로 경찰이 이럴 수 있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이성균 씨요? 이성균 씨 문제 이제 너무 심해서 이건 경찰이 경찰 아니다. 이게 무슨 황색 저널리즘처럼 언론에 피의 사실을 흘려가지고 한 사람을 사실상 우리 사회가 수사기관이 살해를 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뭐 어떤 결과를 경찰이 내놓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겠다 또는 믿지 그 못한다. 불신은 심하죠. 그러면 오히려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죠. 이제 객관적으로 뭔가 객관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어떤 결과가 이렇게 없다면 그죠? 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각자 자기 편할 대로 해석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또 각자 편할 대로 이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게 이제 계속 이용이 되고 활용이 되고 하는 건데, 근데 다만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너무 정치적으로 악용하거나 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 그것은 수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서로 해석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죠? 근데 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거는 우리가 공통된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공통된 그 결과 내지는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죠? 이 범죄의 배후가 뭐든 간에. 그죠? 분명한 거는 계속 얘기하지만 정치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 어떤 정치 폭력성을 띠는 사태들 그다음에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폭력을 동원하는 방식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내가 이렇게 잘 안 풀리는 것도 바로 저 사람 때문이야 하는 어떤 일종의 악마화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사회가요. 제가 보면 이 마녀 사냥에 너무나 중독돼 가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외 없이 특권 없이 분명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든 간에 특검을 또 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탄핵 이후부터 좀 더 심해졌다고 저는 보는데 어떤 뭐가 있으면 그 타겟 또는 마녀 사냥의 대상이 되는 상대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이 악마화되면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까지 다 돼가지고 엄청난 괴물이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실제 그 사람이 응당받아야 할 처벌이나 책임에 비해서 너무나 과한 그런 것들을 분노와 증오를 쏟아내는 그런 행태가 굉장히 많이 만연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또 누가 책임이 있느냐. 사실 이것은 정치의 책임이고요. 정치가 상대를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는 이 검찰 정치, 이 권위주의 정치가 상당히 이것을 부추기고 있다. 뭐냐 하면 어떤 결론이 나기도 전에 저것은 나쁜 놈, 저것은 범죄자 이렇게 딱 낙인을 찍는 거예요. 근데 그 낙인을 누가 찍냐? 실제로 보면 지금 검찰은 어떤 권위적인 이런 어떤 정부 행태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그래서 이재명 아까 제가 모두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런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 중에 특히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것을 거기에 타겟을 해서 내 모든 불행이 저 사람 때문이야라고 하려면 그 사람이 굉장히 만만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만만해야 되고 그 사적 응징이라는 자기 정당화가 있어야 돼요. 전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 응징해도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사법 체계에서 저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사법을 내가 실현하겠어. 실천하겠어. 이런 식의 이제 삐뚤어진 그러면 이게 뭐냐? 우리 헌법 정신이나 사법부 사법 체계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또는 그 무고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체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는 이게 뭐냐? 그냥 완전히 그 폭동 비슷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막 그냥 폭력적으로 그래 패싸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폭력이 난무하고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면 할수록 국가기관, 수사기관은 엄정하게 중립을 지키면서 수사의 공정성 그리고 진실에 대한 규명 의지 그리고 이 내용을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알리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준비한 주제 두 번째 영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전, 충남, 세종 승리합시다. 4월 10일 이후의 제 인생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곳 대구는 저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까지 고속 질주할 수 있습니까, 김정도 의원님? 뭐 어떤 식으로든 뭐 한 달 만에 끝난다 그러지만 가기야 가겠죠. 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정치 실험이에요.
이 한동훈식 정치는. 지금까지 그 뭐 전 세계가 다 한국에 대한 정치 기사 쓸 때 이 사회적 분열을 정치 무기화하는 새로운 권력이라 그랬고, 항상 모든 걸 갈라치고 갈등시키고 대립시키는 가운데서 이제 검사와 피의자 프레임을 정치에 접목해 보겠다는 실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식 정치가 지금 뭐 이재명 대표 피습 때문에 잠시 그런 어떤 정쟁의 흐름이 주춤한 건 사실입니다만, 취임 일성부터 대통령 신년사하고 짝을 이뤄가지고 거의 정치가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겠다는 결의를 내보였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 상대방에 대한 존재 공격이고, 또 아까 뭐 이현주 의원님 마녀사냥 얘기했는데 전형적인 그 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라는 게 증오를 끌어올려 그걸 정치적인 연료로 삼는 사회적 분야를 무기화하는 데는 전 나름 유능함이 있다고 봅니다. 나름 유능함이 있어요. 뛰어나죠. 어쩌면 천재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천재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못 풀렸을 때 결과는 총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가가 파괴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동체의 어떤 그 존립의 기반에 도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상황 자체가 아니면 또 탈출할 수 없는 그 정치의 어떤 권력의 위기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동훈이 이제 펼치는 거는 말하자면은 지금보다 더 격렬한 전쟁. 그러니까 이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또 4월에 사실은 더 무시무시한 게 있어요. 최수근 상병 특검이 있거든요. 그건 뭐 선거 때문에 미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의 저기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면은 그때 특검은 윤석열 특검입니다. 그 압력의 몸통이자 저 특검 내용의 50% 이상은 윤 대통령 개입 여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상 초유의 부부 특검이 예상되는 국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 그 웬만한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이건 법기술자가 가야 되고, 그런 어떤 증오와 분열과 이런 것들 거리낌 없이 무기화할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 조자룡 헝칼 쓰듯이 이제 구태정치고 뭐고 다 휘둘러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위험한 정치가 시작이 됐다. 근데 어쩌면은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 멈춤이 돼 있는 지금 상황인데, 나는 이게 언제까지 갈까? 그게 더 관심사예요. 뭐 오늘부터 벌써 뭐 정치권은 각자 이제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새로운 실험으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좀 지켜봐야 한다. 위험한 실험이다. 이 말씀까지 하셨고, 네. 한동훈 지금 영상으로 보면 비대위가 굉장히 뭐 대전, 부산, 대전, 대구를 거쳐서 전국 순회하면서 아주 고속 질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지금 요즘에 진행된 사태를 이렇게 쭉 관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능멸당합니다. 국민들이. 지금 상황은 말이에요. 엄청난 사기극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 권력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한동훈을 앞세워서 선거를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총선의 본질이 뭡니까? 이번 총선의 본질. 정권 심판이 되겠죠. 이번 총선에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남아있는 윤석열 정권의 3년 임기를 견제를 세게 할 거냐 아니면 밀어줄 거냐를 결정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린 그 사람들을 뽑는 거예요. 한동훈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미래 권력이 되려면요. 윤석열 정권이 거의 막판에 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전두환 때, 그 다음에 이명박 때, 그때 뭐였어요? 거의 정권이 끝나갈 때였어요. 그래서 그 후계자 내지는 미래 권력이 들어오면서 앞으로 이 정권은 금방 이제 이 총선과 더불어서 이 정권은 거의 끝나고 이
이 뽑히는 국회의원들은 누구랑 같이 어떻게 누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거냐, 누구를 지지하는 역할을 할 거냐를 두고 얘기를 하면서 어차피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미래 권력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이나 남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일부 국민들이 한동훈 보고 와 이래가지고 한동훈 좋아 이래가지고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달라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르니까 한동훈은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확 밀어가지고 국민의힘을 많이 뽑아줬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총선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계신 거예요. 권력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안개를 자욱하게 연기를 피운 다음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싹 사라지고 한동훈이 싹 나와. 그런데 게임이 딱 끝나고 나서 정신을 바짝 차려보니까 그 사람 싹 없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정치가 승리하냐 반정치가 승리하냐. 구체적인 인물로 구체화되면 한동훈이와 윤석열이 나오지만 그 저변에는 어떤 그런 기존 정치에 대한 반정치 이건데 제가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데 딱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 저기 넷플릭스에 들어가면 블랙 앤 미러라는 코너가 시리즈물이 있거든요. 거기에 왈도의 전성시대라는 얘기, 그 프로그램 하나가 콘텐츠가 떴는데 제가 아주 감탄을 했는데 거기 나오는 캐릭터가 이런 겁니다. 코미디언 하나가 어떤 정치든 10분 안에 작살낼 수 있어요. 온갖 독설과 그 사람에 대한 과거를 다 깨내가지고. 근데 이 코미디언이 왈도라고 하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 뒤에 숨어요. 그러면은 동작과 언행을 하면은 실제로는 바깥의 전광판에 왈도가 움직이면 그 전광판에서 정치인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효과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나중에 실제 런던 시장에서 그 왈도를 실험 삼아 출마를 시켜본다고 어디 한 방송사에서 그 캐릭터로. 그러니까 걔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반정치 선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제가 그 대장보질 오늘 때 한동훈이 뭐 특히 내가 좀 이래 몇몇 인상적인 장면이 안민석 의원한테 문자 메시지로 욕이나 보낸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라든가 뭐 혼자 궁금해와서 이런 걸 보면 그 말투가 딱 왈도의 말투예요. 근데 이게 인기를 끈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 런던 시장 선거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망가뜨리는데 한동훈식 정치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그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한국도 드디어 반정치와의 정면 대결 순간이 맞습니다. 온 겁니다. 네. 과거에 그런 일이 언제 있었냐? 미국에서는 트럼프 초선 때, 그다음에 헝가리에는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당선될 때, 그다음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3번째 당선될 때, 이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버퍼링 작업은 끝난 거예요. 실행은 안 됐지만.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그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쭉 새로 포맷을 다시 해버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동훈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무수히 많은 방송 또 공론회장이나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더럽고 복잡하고 번거롭고 짜증나죠. 이러는 가운데서도 시민이 얼마나 인내해 주실 수가 있는가가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그 민주항쟁의 찬란한 역사를 우린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통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그래도 겸손하게 지키는 원칙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말을 해주면 한동훈은 실패하는 겁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부터가 이제 보면은 막아낼 방법이 없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되면 이제 문제가 이게 선거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지금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언론이 일제히 조중동을 비롯해서 언론이 일제히 한동훈 띄우기에 들어가면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마치 이번 선거가 한동훈과 이재명의 대선인 것처럼 국민을 착각시키는 거죠.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실은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올해 말 정도의 대선이 있으면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는데 대선은 3년 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요. 주인공은 윤석열입니다. 근데 지금 다 숨었어. 김건희 여사도 숨었고 국민 속이기 들어간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국민들한테 계속 각인을 시켜야 돼.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는 사람들이 할 역할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3년간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다. 한동훈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러면 이제 말씀 주셔서니 자, 알고 보면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나 심판 선거인데 겉으로 보면 이재명과 평가나 한동훈의 심판이 선거처럼 평가나 심판이 아니라 미래 평가 3년을 및 미래 3년에 대한 추인 선거예요. 추인 선거다라고 추인할 이제 거냐는 거예요. 자, 그걸 국민들이 모를 수도 있다. 이것을 반드시 각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동훈이 이렇게 쭉 밀고 가서 고속질주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를 하는 행태가 아까 실험이라고 하셨고 또 좀 더 나가면 이게 성공할 수 없는 실험인데 막 무지막지하게 밀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죠. 할 수도 먹혀들 수 있죠. 성공할 수도 수 있죠. 없다고 단정할 수 없죠. 예. 저희는 이렇게 지성과 국민들의 어떤 깨어 있는 그것을 믿지만 모두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지 예.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이라든가 또는 정치인이나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끊임없이 자각을 하고 인식을 시키고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국민들은 평소에 자기 삶에 바쁘거든요. 그러면 하면서 그 언론의 여러 가지 여론 왜곡에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당해왔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만 보더라도 그분이 처음에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세요. 저는 대선 때부터 계속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치 엄청나게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인식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진영이 다르면 싫어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도층이 상당수가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과연 정의롭습니까? 정의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선 사람 아니에요. 완전히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하고 그런데 그것을 다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치수를 보면은 거의 사기극에 가까운 거 올해 신년사입니다. 그 신년사에 자랑한 것 중에 본인이 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방산 150억 달러 달성했다. 네. 그 숫자도 허상이지만은 대부분 전 정부입니다. 그때 방산 육성이 가장 많이 됐고, 그리고 세계 2위의 경제 성적표다. 가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신년 할애회 재벌 회장들을 또 병풍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거기서 강조한 올해 시책에 3대 개혁이 있는데 그건 뭐 아직 착수도 못한 거고, 거기에다가 뭐 양자 컴퓨터 이런 얘기 또 합니다. 그거 예산 다 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공허하다는 건 난 본인도 알 것 같아. 그러나 이렇게 원래 정치는 하는 거라고 배운 거예요. 그 사람은 머릿속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익과 이념에 기반한 카르텔. 네. 이 얘기가 이제 그 뒤에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윤석열의 그 청사진 그림표 다 나온 거라고 봐요. 이 이상 잘 압축되고 요약될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이제 법기술자 한동훈이 있는 건데, 이건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때로 얘기하자면은 그 중앙정보부장 같은 DJ 납치하고 했던 그 누구요? 유명한.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역할로 법기술자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정치를 맡고 해서 다 조정하는데, 단지 한동훈이 어려움을 겪는 건 이런 법기술이 아닙니다. 우선은 국민의힘을 완전히 아작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특히 대량 집단 학살에 가까운, 이러면서 권력을 완전히 자기네 판짜기로 가는데, 이게 좀 국민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런 데서 걸림돌이고 문제지. 야당 때려잡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국민 갈라치게 하면은 국민들은 민주주의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 봐요. 실제로 여론조사상으로도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도가 민생이나 다른 어떤 외교에 비해서도 밀려요, 지금. 근데 7위입니다, 7위. 한동훈 의도대로 지금 총선에서 본인 원하는 성적표까지 얻을 수도 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말입니다.
한동훈이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체념적 수용을 하거나 예. 야당이 거기에 맞는 대안 담론을 못 만들면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한다. 그런 건 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아. 저는 어떤 위험성이 있다고 보느냐. 지금 제3지대 저야말로 제3의 길을 계속 그것을 주구장창 주장해온 사람이지만 제가 이 지금 현재 제3지대 논의에 끼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지금 위태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미래를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면면들이 물론 일부 진정성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제3의 길이나 기득권이 아닌 입장에서 기득권을 타파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크게 그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득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가 돼 버렸어요. 제3이 아니라 1.0, 2.0. 그렇죠. 그 단지 1.5, 기득권에 2.5 지. 있었다가 기득권에서 잠시 밀려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영원 어떻게 보면 기득권에 저항하고 이렇게 고생해왔다기보다는 일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뭐가 문제냐.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상태로요. 저는 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어떤 전략가가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측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예요. 전략적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반년이 한 전체적으로 한 60에서 70% 가는데 이 반년 중에서 민주당 지지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은 한 반밖에 안 된다. 많아야 40%다. 그러면 여기서 한 30% 정도가 사실은 이것도 중도가 아니라 무당파 반윤이에요. 민주당이 어떤 이유로 예를 들어서 김종대 의원님처럼 정의당이나 이런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김건희 특검에서 보면 알 수 있어요. 김건희 특검을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하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해요. 어중간한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제3지대라고 하면서 이분들이 나중에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서 과연 어떤 표를 던질 것인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이 들어왔어. 과연 이분들이 명확하게 찬성할까? 그죠? 저는 그거는 자신이- 선거 과정에서 확실히 물어야 돼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자칭 제3 세력한테 거듭거듭 대답해도 또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또 들어서 물어야 돼요. 김건희 특검이 위기가 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에 이렇게 평가하는 거하고 나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찬성한다고 다른 얘기예요. 그죠? 근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검찰개혁 법안이 올라왔다 칩시다. 그래서 대대적인 싸움이 벌어졌을 때 저는 이 30%가 대부분 검찰개혁 찬성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근데 과연 그 제3지대 한다는 사람들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찬성할까?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전 아닐 수도 있다. 자, 이 시간에 그래서 이게 여론이 그러니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대통령이 아직까지 거부권 행사를 실행 안 했어요. 금방 한 10분 만에 한다고 할 때하고 말투가 달라요. 저들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사실은 심성이라는 게 이건 겁니다. 우리 정치인의 사명이 뭡니까? 잠든 의식을 깨우는 겁니다.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전 비전 제시라고 봐요. 이걸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 타면은 이런 말 이현주 의원님도 많이 들으실 건데 저기 어디 좀 전문지 이런 분들이 찾아와서 아이 뭐 용기 있게 발언해 주셔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내가 용기 있게? 난 직업적으로 원래 하는 일이 그건데 아, 왜 워낙 진실을 얘기하거나 옳은 어.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워낙 없으니까. 놀라는 건 그거예요. 저를 통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나는 너같이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평범한 모습입니다. 아, 가장 그렇게 얘기 많이 평범한 하죠.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신호는 뭐냐면은 그 뭔가 더 용기 있고 그 저기 기백이 넘치는 이런 결기를 해주는 게 수요가 많다는 얘기인데 정치인은 공급자가 돼야 되는데 이 공급자들이
물러 터지고 망설이면 망하는 판인 거야. 그 서울의 봄이 이거는. 왜 그렇게 히트를 쳤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적당히 착한 사람들 그러니까 때문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역사가 그 사람들 바뀌는 거 때문에요. 아니에요. 아니 히틀러가 등장할 때 무능한 대통령 힌덴부르크가 바이마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히틀러가 나온 거란 말이오. 체규화가 있었기 때문에 전두환이 나온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제3의 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정치를 바르게 가자. 좋은 정치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싸우지 않는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얘기하면 참 듣기 좋죠. 근데 막상 국회에 들어가 봐요. 양당 사이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그게 현실이에요. 네. 그러면 중요한 것은 거기서 표결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정의롭게 싸워야 될 때 안 싸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결과가? 굉장히 개판되는 정의롭지 거요. 못한 결과가 오는 거죠. 난 인권 얘기하는 변호사들이 국회 가서 인권 법안 내는 걸 본 적이 없고 내가 노총위원장들이 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위원장들이 노동집회에 한번 나오는 걸 본 적이 없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한 거하고 국회에 가서 하는 게 달라요.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 뜻밖의 기대밖의 사람들이 일을 하더라 이거예요. 고향에 부모님 산소는 늙은 소나무 하나가 지키는 겁니다. 말만 약자 이라고 서민 따지지만 다수에 맞서지 못하는 약자 보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수하고도 안 싸우고 약자도 보호하겠다는 게 정치인들의 말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여러 번 속으면서 또 속는 게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데 우리가 너무나 힘들어. 어? 원래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뒤로 갈수록 이렇게 시동이 걸려서 막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아니, 그래서 뭐 굉장히 저는 이제 좋은데 그래서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면 한동훈 뜻하는 대로 고속질주에서 성공할 수도 있다. 아니, 이것을 오늘 국민들이 좀 아니, 제대로 그런데 알자. 최악의 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예. 분명히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 1, 2년 동안 쫙 한 걸 보고 야 이거 큰일 났네. 견제해야 되겠네. 김건희 특검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60, 70%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선거를 딱 하고 나서 보니까 막 한동훈 막 그 안개 속에서 안개가 싹 거치고 나니까 한동훈 사라졌어. 그래서 그 쇼에 취해가지고 야 괜찮네. 뭐 윤석열이 안 보이잖아. 한동훈은 괜찮잖아. 한동훈이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한동훈 정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그렇죠. 3년에 대해서 추인을 해줘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비슷하게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그 제3지대를 어떤 세력들이 했는데 그들이 나중에 투표할 때 국회에서 국민들의 기대를 배신하는 거지. 골 때리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이거요. 저는 이런 음모도 있을 수 있다. 가능성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그러니까 된다. 총선 이거지. 이후가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총선 이후가 오히려 아니 과거에 저기 88년에 그 4당 체제도 90년에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총선 후에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가 주권자인 시민과 또 이 특검이라는 시대의 사명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정치인들의 견해를 요구해야 됩니다. 두 분이 워낙 뜨겁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서영계님께서는 이현주 비례대표 1번, 김종대 비례대표 2번 국회로 가셔야 한다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우리도 창당 한번 하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사무총장 하셔. 예,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신남님께서는 의원님 너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의견 주고 계시고요. 별이총총님, 외이래님, 저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한 3,200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방송 어떻게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역시 이제 더 좋은 정치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주권자로서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대한민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디톡스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여의도 정치 복원 프로젝트, 정복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많은 댓글과 응원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프로그램은 별도의 인사말이 없이 바로 프로그램이 끝이 나고 뒤톡스라고요. 뒷부분에 잠깐 저희들이 방송화면 열어놓고 저희들 토크 그대로 들을 수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광화문살롱에서 준비한 유기농 포도즙과 쿠키 그리고 커피가 준비되어 있는데 자 드디어 등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포도즙이고요.
아니 그래서 오늘 이제 뒷독서 들어갈 때 제가 김종대 의원께 하나 여쭤볼 게 있었는데 네. 오늘 국방부 장관 명의로 국방부에 신년사가 있었다면서요. 그게 아니 1월 1일인데 오늘 내가 하도 언론이 안 써 깐 건데 예. 초안에 첫 줄에 국방부 장관 신년사를 국장부 장관 신년사라고 아니 초안이라고 하면 이제 제목- 수정아 이사님이 아니 수정을 하고 이미 언론에 배포된 거. 배포됐는데 배포됐는데 국장부 장관 국장부 장관, 국장부 장관. 그래가지고 국장 그거 뭐 치르냐? 어떻게 먹어야 돼? 돌아가실 대통령이 있냐? 국장부라면 현직 장례부 아, 그저 장관이에요. 오타예요, 오타? 아 오탄데 왜 그게 하필이면 국장이냐고. 그래가지고 쿠데타 할게요? 내가 그랬지. 그랬는데 그 밑에 내용은 더 골 때려. 저기 즐거운 마음으로 저기 싸워서 이기는 뭐요? 군을 어쩌고. 즐거운 마음으로? 야 노량 영화도 안 봤어? 그럼 이순신 장군이 그 저기 뭐야 치열하게 싸우면서 부하들 보고 야 싸우니까 즐겁지 이래더냐? 6번 나와 즐겁게가 6번.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날 기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어리 빠졌나? 그러니까 급히 이런 걸 다 수정해가지고 얼마 있다가 수정된 걸 다시 보내면서 앞에 거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통사정을 해. 아이고. 지들이 다 뿌려놓고. 지금 댓글에 알렉방님께서는 진정한 정치인은 이현주, 김종대 그리고 탁종심님, 별이종종님, 무빙님은 이런 채널 더 있기를 뭐 바랍니다. 강평화님, 국장 그리고 국철홍님은 종대 화이팅이라 그러는데 말랐고 지내는 분 전국에 많으신 모양이죠. 종대 화이팅. 그러면은 그냥 막 가져 놀아요. 가지고 놉니다. 그런 경우 많아요. 종대형 이렇게 부르는 분도 많죠. 아 많죠. 혹시 은주 뭐 누님 이렇게 부르는 분 잘 없죠? 있습니까? 댓글 같은 데는 가끔씩 언주 누나 평소에 이렇게, 누님이랑 안 하죠. 누나라 하죠. 그러니까 평소에 이렇게 이제 이미지로 보면 동생이 언니라고 또는 아, 그렇죠. 누나라고 언니라고 부르기가 많이 하죠. 조금 이제 아니, 이게 많이 무게가 하죠. 있으셔가지고 언니 누나 많이 하는데 예. 댓글에도 가끔 나오는데. 그럼 많이 해요. 네. 조강민아님은 아니, 30대, 20-30대들은 이현주님 민주당으로 안 오시나요? 이렇게 질문도 주신 분도 있는데 늘 가까이서 보면 이현주 의원께서는 제3지대 새로운 길을 통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바뀌어야 한다 이런 것들을 한 10년째 지금 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에도 계속 그러니까 이 제3지대에 꼭 제3당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민주당이 제3의 길을 가도 되고 국민의힘이 제3의 길을 가면 이게 정치 발전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제3의 길이 뭐냐 지금보다 더 정의롭고 현재 시점에 더 적합한 최선의 길.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 자꾸 사로잡혀가지고 이미 시대가 바뀌고 완전히 이 상황에서 정의로운 그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응? 아니 그 특검 하는 게 정의로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정쟁을 하면 안 돼. 응? 서로 싸우면 안 돼. 이걸 중도라고 착각하는 놈들이 있어. 그게 이제 국민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저 호시우행님께서는 종대장이라는 또 별칭을 불러주셨고요. 네. 코만도님 쿠키 맛있겠다 이런데 쿠키 저희들 광화문살롱 쿠키인데 유기농 쿠키입니다. 지금 스픽스몰에 광고야. 예, 스픽스몰에 이게 맛있는데, 들어가시면 정말 맛있는 쿠키 43가지 종류로 보내드리는데 3만 원 할 겁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구매해 드시면 가성비 상당히 있는 제품이라는 거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민나님께서는 구매하고 싶어요 해주셨고요. 미사송님 디톡스 타임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감사하다는 말씀 이렇게 아까 여기 예. 그리고 크리스티나 메이미님이니까 자 좋아요 눌러요 화력 집중 그렇게 주셨고요. 야 이런 말씀 죄송한데 같이 먹고 삽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하면은 진짜로 저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예.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3년 남았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주변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상한 것 같아 이거. 마치 임기 말처럼 착각시키고 있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거 아니거든. 분명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지나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 남은 3년을 추인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이제 조강민아님께서 이런 글 주셨네요. 볼수록 매력 덩어리인 이현주 의원님 너무너무 능력이 출중하셔요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빅트렌드님은 두 분 요즘
핫하십니다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도 조금 핫한데 한 명 좀 키워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방송 이렇게 네. 봐주시고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들 또 하듯이 스픽스 하면 화이팅 하면 또 우리 건배사 한번 아니 또 하겠습니다. 요새 뭐 또 건배하면 또 뭐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죠. 이제 시절이 좀. 그러니까 그러면 좀, 스픽스 하면 잘하자 하고 네, 나서 네, 박치기는 하지 그럽시다. 맙시다. 네. 네. 예, 자 스픽스 잘하자. 잘하자. 예, 여러분 고맙습니다.